겉으로 보기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셔서 든든해 보이는데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은 60대 부부입니다. 집은 5억 원인데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 늘 걱정인 분들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긴 싫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갈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50대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고령층은 더 심해서 80%에서 90%가 집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상 집 한 채 몰빵 구조입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왜 이 구조가 노후에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집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 때문에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일본도 부동산 불패, 집만 사면 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내 집에 대한 집착, 한국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버블이 터졌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1억 2천만 엔에 샀다가 지금은 3천만 엔에서 4천만 엔 수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들도 무너졌습니다.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 일본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지?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집값 폭락을 겪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도 일본의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집값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만 사면 부자 된다는 믿음은 한국에서 더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규모는 매우 큽니다.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도시화율과 아파트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고령자 비중은 늘어납니다. 민집이 증가합니다. 일본은 지금 빈집이 약 900만 채입니다. 집을 상속받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 겁니다. 세금 내고 관리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집값보다 더 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부동산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이미 빈집이 150만 채를 넘었습니다. 시골과 구도심에는 노인과 빈집만 남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버티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만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는 공식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부동산 몰빵이 노후에 독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집값은 반드시 오르지 않습니다. 일본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한때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던 집값이 30년 넘게 정체하거나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인구와 경제 구조상 장기적으로 정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구도심은 이미 그 신호가 보입니다. 집값이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은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둘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나갑니다.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가 나갑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외벽 보수 비용도 수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끊긴 노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집은 5억 원인데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난방비만 30만 원이 나가니 생활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입니다. 집을 가진 가난뱅이입니다. 셋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노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시절에 입주한 대형 아파트에 지금은 노인 부부만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방 4개짜리 집에 2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넓은 집이 불편해집니다.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는 많이 나가고 급하게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하는 외곽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층 아파트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고독사 위험도 있습니다. 집값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 넷째, 재건축을 기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되면 대박이야.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되려면 조건이 많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하고 용적률이 남아 있어야 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고 돈도 수억 원씩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고층으로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스스웨 슬럼화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돈 들여 재건축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 가자라는 체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신화는 이제 일부 지역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선진국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집을 여러 차례 사기보다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유동성, 즉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고 간병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한데 집은 당장 팔 수가 없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후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최소 반반은 되어야 한다. 작은 변화가 1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은 계속 내 명의로 두면서 평생 월 생활비를 만들어 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확한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에서 대출과 이자를 갚고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모자라면 거기서 끝납니다.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평수, 외곽, 교통, 불편한 지역에서 1820평대 병원 상가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40평 아파트를 팔고 20평으로 옮기면 차액이 1억에서 2억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정기예금, 연금, 비상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집값은 조금 낮아질지 몰라도 삶의 질과 안전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집은 관리하기 쉽고 관리비도 적고 병원에 가기도 편합니다. 순원에 급할 때 택시 잡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 주거를 시기별로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후를 너무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기, 부부 둘만 사는 시기, 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져 간병이 필요한 시기, 한 명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는 시기. 이 네 시기마다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며 살지 미리 상상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둘만 살 때는 지금 집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간병이 필요해지면 큰 집에서 간병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는 외로움과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실버타운, 요양시설, 작은 집으로의 이동 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빈집이 약 900만 채입니다. 집을 상속받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 겁니다. 한국도 이미 빈집 150만 채를 넘었습니다. Head awareness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노후 주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고층 대형 아파트보다는 도심의 820평대 소형, 병원 문화 쇼핑 접근성이 좋은 집이 선호될 겁니다. 이웃과의 교류, 공동시설, 돌봄과 연계된 타운하우스, 공유주택, 실버타운 노인주거시설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신 가까이 살되 각자 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시피 흐름을 소화하는 게니 효신이 의미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 공식은 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올리기. 당장 집을 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예절 20%부터 금융자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둘째, 노후 주거 형태를 미리 계획하기.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실버타운 등 여러 옵션을 지금부터 공부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셋째, 자식에게 집 한 채 남겨줘야 한다는 집착 내려놓기. 자녀는 이미 자기 삶과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리비, 처분 비용 때문에 골치만 아플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할 즈음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최소 반반은 되어야 노후에 집 가진 가난뱅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소중합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자산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건 위험합니다.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집을 팔아라가 아닙니다. 집 때문에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다운사이징을 고민해보세요.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노후 주거를 시기별로 계획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노후, 집 가진 가난뱅이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어떻게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저는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